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예, 영상 감독님이 안 계셔가지고 네. 셀프로 찍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도를 맞춰놨기 때문에 앉아서 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다시 한번 많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넷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저희가 대담 프로그램을 국제협상 방송을 통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격이 없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맨 저로부터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네, 한민족 통일연합회 부총재 홍성탁입니다. 네, 홍성탁 부총재님이십니다. 그러면 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저는 지금 골든아리떼를 분양 담당하고 하고 있는? 예, 김혜성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 이사님이십니다. 네. 또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네, 저는 김현수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김현수 본부장님도 또 전직 은행 지점장을 하셨고 또한 요새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홍성탁 부총장님과 김현성 이사님과 네. 제가 그 대선 그 결과 예언 방송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홍성탁 부총장님은 그 또 77% 쪽집게처럼 맞추셔가지고 예. 그 또 두 번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또 요새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이런 퀴즈를 냅니다. 남자가 있는데 예. 남자가 아직 미혼인 남자가 있는데 이 미혼의 남자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사람인데 미혼의 남자 미혼의 남자. 부동산 네,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저기 사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동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누구누구의 남편 또 여자분은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이렇게 국가기관에 등록이 돼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총각은 결혼 안 한 사람은 100명의 애인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처럼 이 국가기관에 등록이 됐냐 안 됐느냐.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뭐냐면 우리가 동산 그러면 움직일 동안 동산 같잖아요. 근데 자동차, 선박, 비행기 이런 건 막 날아가고 움직이고 그렇지만 그건 뭐다? 부동산입니다. 왜? 국가기관에 그 자동차 번호판 달잖아요. 네. 그 등록이 돼 있잖아요. 부동산에. 그래서 자,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돈만 준다고 그 땅이 나한테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돈만 준다고 아파트가 나한테 넘어오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파트 등기를 해야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또 동산과 부동산의 기준 차이는 그런 거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협상을 강의할 때 근데 협상을 해도 아무리 말로 해도 끝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을 해 협상이 완성이다 이거를 강의하기 위해서 이런 거 설명을 하면 재밌게 듣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근데 사람이 지금 누구나 이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 거 의식주잖아요. 그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의식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양복이 한 60여 벌 되고, 밥은 요새 좀 적게 먹어서 살을 뺐습니다만 집도 한 채 겨우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는데 그 홈리스 되게 많아요. 그 미국에 잘 사는 나라도 집이 없어가지고 그 노숙자라고 할까? 홈리스라고 그래요. 홈리스가 많은데 이게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이 인간의 기본인데 인구가 많이 몰리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 이상으로 부동산이 폭등하여가지고 난리가 난 게 바로 문재인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여쭙겠는데 홍 부총재님께서 간단하게 문재인 부동산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신다면 왜 그러실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5년이 이제 5년 다 됐죠. 돼가는데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는데요. 네. 그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24번에 해도 이렇게 못 잡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대세 상승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느 누가 해도 그런 네. 일을 듣게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정점이 올랐기 때문에 안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또 김현수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이 가진 사람도 불만, 네. 못 가진 사람도 불만. 네. 그 결국은 여러 가지 세무 문제라든지 네. 또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네. 특히 없는 청년들, 네. 또 나이 드셔서 은퇴하신 분들 모두가 불만이더라고요. 네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전부 불만이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현성 이사님은 문제점 뭐였어요? 제가 쭉 봤을 때 네. 그 문재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네. 상당히 그 실패 정책이다 이렇게 봐요. 네. 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네. 있어요. 지금 네. 각 곳곳이 보면 네네. 희망적입니다. 네네. 상당히 네. 앞으로 부동산이 모든 면에서 네.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지금. 네네. 제 생각도 앞으로 부동산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되리라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네.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원래 우리 그 기존 부동산 정책이 있었잖아요. 원래 네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네. 기존 모든 부동산뿐이 아니라 모든 정책. 원자력이든 어떤 정책이든 그 국방 관련 모든 분야가 원칙대로 가는데 거기서 좀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가면 되는데 무조건으로 그런 걸 폐기하다. 네. 원전 같은 경우도 무조건 네. 폐기. 네.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진짜 그 자랑할 만한 원전 대국이었거든요. 원전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네. 네. 그렇듯이 다른 부동산 분야도 그래요. 네. 이런 게 잘 가다가 네. 이게 흐트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네. 부동산 제가 정책이나 저- 다른 부분 경제 부분도 뭐 실패 너무 요인이다 뻔한데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핵심은 따지면 첫째는 아주 쉬운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그 경제 언론에 처음에 온 수요 공급의 법칙, The Law of Demand and Supply인데 영어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무시하고 둘째로 그 어떤 인기 위주의 그 약간 좌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그 정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쳐서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이 부동산이라는 이 경제의 큰 한 축이에요. 뭐 제조업도 있고 이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김현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이든 노인이든 집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 공급, 그 시장 논리인데 너무 규제가 심해가지고 시장 논리를 놓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시장의 원리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를 하면은 거기에 파장이 전체 경제에 미쳐버려요. 그래서 네. 부동산 정책은 규제할 때는 어느 정도 규제하더라도 시장 논리에 맞춰야 된다. 아주 핵심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이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네. 우선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야 네. 우리 그 실질적인 국민 생활 네. 이런 부분도 생활의 활력소가 돼서 모든 그 운영이 잘 되죠. 예를 들어 네. 사업이나 장사 네. 이런 쪽에도 시장 같은 데도 장사가 잘 돌아가고 또 반대로 또 술집 같은 데도 이런 데도 경제가 잘 돌아가야 또 술집도 운영되고 네. 이 모든 사회 경제가 부동산이 잘 돌아가야만 이 사회 경제도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부총장님께서 예. 부동산은 보통요 아파트 한 채 하면 매덕이 효과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자동차 딜러 이거를 운영했는데요. 국내 자동차 보면은 2, 3천,
뭐 벤츠라는 BMW, 소형보면 3, 4천인데요. 부동산은 거기에 공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요, 내수 경기에 네. 그 저희가 5천 한 200만 되는데요. 네. 여기 실질적으로 엄청난 그 산업에 활성화가 돼서요, 일자리 창출해가지고요. 네. 내수 경기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지면 거기에 그 건물을 짓는 인부들 있죠. 건설회사, 감리회사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제품도 들어가죠. 또 세금도 들어가고 또 건설하면서 그 주변에서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모든 것이 어울려서 돌아가는 것이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경제 참모들은 오로지 그 이념에 의해서 경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실물 경제를 알고 좀 경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도 실물 경제 강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종부세라는 거 해경직한, 저는 아주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악법 중에 악법인 종부세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장님? 종부세. 종부세는요. 네. 지금 그 전 세계에 네. 한 10%가 가진 자산이요. 네. 전 세계의 총 자산의 한 뭐 90%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그 10% 내외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간자만 갖고요. 네. 없는 분들이 서민들이요. 50% 이상이 네. 그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결국은 그 종부세로 해가지고 그 평형을 유지하고요. 네. 밑에 있는 분, 없는 분 있는데 네. 그 서민이란 인원분이 아니라 다 같이 불만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자율적으로 저는 이렇게 자유경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계층을 하는데 그런 꿈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 있는 대로 내면 되는데, 아예 당신들은 아예 부자가 되지 마라. 이런 복선을 깔고 있는 게 종부세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차기 정부에서 아마 좀 고민을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현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부세. 종부세의 뭐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네. 비싼 거 가진 사람은 적게 내고 네. 그 세 받아 먹으려고 몇 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 3배 가까이 중요한 걸 말씀해 네. 주시네요. 그래서 이 모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원래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이 중복 재산세도 내고 그렇죠. 종부세도 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세금을 거두려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그 합리적으로 좀 더 가진 사람 그 가격으로 매겨야지. 그거는 뭐 매체 세 받아 먹으려고 매체 이렇게 작은 꿈을 갖다 좌절시키잖아요. 예, 그렇게 좌절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유경제 시장에 맞지 않는다. 은퇴 세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젊은서 열심히 버는 거 가지고 조금 투자해가지고 그렇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래야 생활이 안정이 되는데 네. 그 사람들 막아놓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집만 가진 사람도 소득이 없는 사람도 예. 종부세를 그 전년도 대비 3배 이상을 그러니까. 부과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김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부세. 저도 그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먼저 세금을 다른 항목으로서 냈는데 네. 또 다른 항목으로서 또 내고 네. 이중으로 과세가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 상속세 같은 경우요. 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세금 낼 거 다 냈단 말이에요. 네. 냈는데 또 상속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세금 낸 거에 대해서 중과해서 또 낸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런 거는 잘못됐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건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알지만 우리나라 이게 부동산 취득세 4.6%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4.6%에다가 뭐 그때까지 거의 5% 잡잖아요. 부동산 가격에 뭐 이제 5% 좀 안 되겠지만 하여튼 락박에 대략 5% 보고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취득을 하는데 이 부동산 취득은 저는 모릅니다. 아직 이거 근데 이 부동산 취득세 4.6%라는 것이 그 미국 같은 데 굉장히 낮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되게 높다는 여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홍부총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럼 이 몰라요. 자리에서요, 그 수치를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 원 이하는요, 그 1.1%에서 85 제곱미터 초과는 1.3%고요. 네. 9억 원 이하는 2.2%에서 2.4%고요. 아, 예. 9억 원 초과는 3.3%에서 그 3.5%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의 오피스텔 이렇게 해가지고요, 종합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거. 4.6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수치상 그 보면은요, 10중 8구 모르고 계신데요. 아, 이거는 좀 낮추던지 네. 통일을 하던지요. 네. 저희들도 그 수치상을 찾아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 세금을 갖다 막 거들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데 그 부동산도 이게 경제의 한 축이거든요. 많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파는 사람도 못 팔고 사는 사람도 못 사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주택 같은 거는 이게 상업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 감안해 가지고 좀 현명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김 부장님은 아니 저는 그 취득세 율도 율이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런 네. 중과세가 계속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 적절한 금액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거 매치에 사가지고 네. 돈 좀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주택을 산다고 외국 같은 데는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세를 많이 올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장려. 정부가 장려를 정부가 하죠. 장려하죠. 우리나라는 주택을 많이 네. 짓게 되니까 뭐 갖지 말라. 세계 주택 예. 이에서 계속 8% 이상씩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그냥 그런 그 취득세 중과세는 초고율세입니다. 네, 이거는 저 자유경제 시장이 맞지 않고 맞습니다. 뭐 사회주의 국가나 뭐 사회주의 아니 네, 문재인 만들든지, 정부의 네. 저기 부동산 정책이 저 사회주의 정책을 갖다가 많이 지금 펼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가지고 지금 불만이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 김혜성 이사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세금이 너무 좀 올라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더욱이 우리나라 원래 기준 세금은 4.6%다 취득세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피스텔 이런 것도 주거로 본다.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수에 포함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그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를 8%부터 12%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 상당히 너무 심화된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아니 말로 다른 선진국 다른 데는 우리나라 4.6%더라도 더 적은 데 비해서 네. 이렇게 8%, 12% 올린다는 것은 이거 너무나 너무나 올려놓은 올려놨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기존으로 네. 4.6%로 희귀를 하든가. 통일하든가 그것보다 네, 낮추든가. 그보다 낮추든가. 이게 그래야 돼야 된다 된다고 이거죠. 봐요. 예. 네. 그래야 우리나라 뭐 부동산 경기도 좀 활성화되고 돌아가지 않느냐. 네, 네, 네. 저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요즘에 그 완전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이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오피스텔이 와서 사람이 주소를 이전하면 이게 주택으로 포함되는 예, 또 예. 법을 만들어놨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데 네. 이러면서 오피스텔 사업이 안 돼요. 예. 그죠? 그리고 굉장히 세입자도 세입자도 그렇고 이거를 또 집주인도 그렇고 서로 불만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 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저는 그 오피스텔의 취지가 뭐냐 도대체. 아, 이건 뭐 요즘 집 사기가 워낙 힘듭니다. 네, 힘든데 맞습니다. 아니 그 적은 금액으로 네네. 오피스텔을 거주하면서 네네. 요새 재택직 근무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비즈니스도 거기서 하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를 그 주택수에 포함시켜 버리면 네. 정말 나중에 결혼해서 아파트를 산다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혼을 낸 사람들 이런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마이너스 이제, 데미지를 입어요. 데미지를 입어서 점수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1가구 2주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팔고 기다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오피스텔이 그 1억 원 이하가 맞죠? 40대 예, 그건 해당. 네. 이 1억 원 이하도 지금 뭐 그 1억 원 이하짜리 그 짜리도 서울 시내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상향 조정을 하고
또 웬만하면 그 우편물을 받고 이런 것도 주소 이전했다고 단순히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이것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이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되게 소액 투자잖아요. 소액 투자. 네, 소액 투자인데 그런 데까지 세금을 중과해서 8% 내지 15%씩 이렇게 문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제를 퇴보시키는 전반적으로 거죠. 죽이는 네.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그 경제 관료들이 참 제가 지난번에 그 2019년에 강의했잖아요. 이 실물 경제를 모르고 경제 정책을 피면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경제 정책을 펴야지 자기들 그 무슨 장관 뭐 국장 고시 패스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좀 심한 말로 얘기해서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시험 하나 패스했다고 거의 관직돼가지고 그냥 그게 바로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책을 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고 경제 정책을 펴야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전임 김현미 장관처럼 장관인데 지금 얼마나 지금 별소리 다 들어. 이분이 김현미 장관 이 사람이 고등학교 학생의 그 경제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장관을 했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기본이라도 알고 좀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부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문가예요. 네.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미흡한 점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부처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각 부처에 뭐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변호사 협회든지 거기 추천받고요. 어느 정도 네네. 검증된 다음에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는 뭐 아파트가 없습니다. 아파트 평생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집 그걸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빌라인데 그 조그만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 전 꿈도 안 꿉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의 병 중에 하나가 아파트 병에 걸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우리 홍 부총장님께서 간단히 요약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이 수장님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저번에 이제 선거 맞추듯이요. 네. 아파트가 그 잠실 네, 그 세내역에 있어요. 네네. 그 이제 내면고 아파트 있는데요. 35평짜리가 20억 넘는 거 아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지 평수가 5평이 채 안 될 겁니다. 우평 안 됩니다. 우평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보면은 거의 뭐 4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한 평에 네네. 이거는 일본에 91년도에 10억 가던 게요. 네. 일본에 화랑계에서 네.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현금 자산으로 해가지고요. 뭐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보면 아찔합니다. 더 이상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파트 정책.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규제가 심하면 거꾸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맡겼어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공급은 모자란다 그러면서 그 거품 경제듯이 아파트가 올라오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아파트 개념이 투기부 목적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거의 목적인 아파트를 이렇게 투기의 개념으로 올려놓은 이 정부가 시장 경제보다는 어떤 정책이 너무 규제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5년 동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모든 거를 좀 조화롭게 해서 그 아파트 한 채라도 그 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이사님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아파트가 너무 사실 천녀분수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어느 정도 잡으려면 수요와 공급의 그 원칙에 잘 그걸 조화를 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아파트를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지어 나가야만 아파트 가격 더 이상 이렇게 천정부수로 오르지 않고 중서민들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흔히 말해서 강남이 왜 이렇게 비싸냐? 강남이 좋은 직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업도 서울에 있는 대기업 본사도 이제는 서울에 그 브랜치 오피스 지사를 놔두고 본사를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국으로 30개 도시를 가봤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이래봐야 캘리포니아 땅 넓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이제 그 옛날에 정부 부처를 갖다가 분산시키듯이 대기업을 갖다가 전국 각도에 이 배분하는 것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다봤으면 좋겠고 또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중요하고 또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만 아니라 강북, 강서, 강동에도 골고루 그 기업이 고루고루 간다면 그 기업을 따라서 또 배분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오늘은 뭐 짧은 시간에 인터뷰 시간에 많은 걸 발표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부동산 문제 또 다른 측면에서 앞으로 대담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국제협상 전략연구소장으로서 저는 많이 가르치는 게 직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영어하고 협상도 강의하고 요새 또 노래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되는데 앞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시고서 그런 일반 유튜브 방송하고 달리 묻혀있지 않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은 뭐 박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교과서적이고 실물적인 측면은 별로 좀 도외시한 그런 물론 그분들 훌륭한 의견입니다만 좀 그런 거를 보완하는 앞으로 그 국제협상 방송은 실물 위주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해서 이 사회에 대중들이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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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예.